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WTO 협정은 원산지 협정입니다. 우선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필요성 당연히 있죠. 여러분 물건 보면 물건 뒤에 Made in USA, Made in Japan 다 써 있습니다. 어떤 물건은 일본에서 만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사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일본 물건인 줄 알고 샀는데 그것이 Made in China라고 써 있어 보십시오.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해당되는 물건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판정할 필요성이 그 물건의 품질 보장을 위해서이든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든지 또는 그 물건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달리해서이든지 여러 가지 그 정책상 필요에 의해서 원산지를 판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물건이 어떤 물건이 어느 나라 것인지 어떻게 판별해야 되느냐?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신발은 바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가피가 있습니다. 대개 신발 바닥 따로 만들고 위에 있는 가피 따로 만듭니다. 그 두 개를 붙이면은 비로소 신발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붙여져서 신발의 형태가 이루어져야지 이 두 물품이 붙은 나라, 그 나라를 원산지로 할 것인지, 그게 아니라 신발의 거의 가치의 7, 80% 이상은 바닥이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잘 만드냐입니다. 이 위에 있는 그 모양은 천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그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발 바닥을 어디서 만드느냐를 기준으로 그 신발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는 똑같은 바다에서 아빠 물고기, 엄마 물고기가 같이 있는데 아버지 물고기는 일본 어선에 잡혔고 어머니 물고기는 한국 어선에 잡혔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아버지 물고기, 어머니 물고기가 똑같은 앞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었는데 잡힌 사람에 따라서 또 원산지가 갈라질 수가 있습니까? 또는 갈라져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이 어느 나라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물건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물건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면은 그 규정이 그렇게 그 중구난방 통일이 안 돼 있으면은 범지구적으로 교역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각국별 기준을 되도록이면은 이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판정에, 원산지 판정에 사용되는 각국별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가 3번 변경 기준입니다. 물건의 3번, 교육에 사용되는 물건은 모든 물건에 대해서 HS 4자리부터 10자리까지 다 붙습니다. 이 물건의 그 번호가 변경됐을 때 그 변경되는 것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완전히 생산한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신발이 완전히 생산되어서 신발끈까지 다 메어졌을 때 그때 그 공정이 끝나는 나라에서 만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 변형 기준입니다. 실질적 변형. 그 물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그 나라가 원산지라고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부가가치 기준입니다. 부가가치 기준. 그 물건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가가치가 발생한 나라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특수공정 기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발 바닥과 신발 표피는 바닥이 만들어진 데에서 신발의 원산지가 결정된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정이 이루어진 나라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나라마다 제각각 사용하는 기준에 있습니다. 협정은 이러한 기준 중에서 무엇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협정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기준 중에 하나를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원산지 규정이 준수해야 될 원칙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라는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그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산지 판별 기준이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건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기준마다 다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통일된 기준에서 일관되게 예측 가능성 있게 교육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을 WTO에서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 통합 원산지 규정을 WTO에서 제정하려고 이 WTO 생성된 그때부터 벌써 20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도 그 작업이 끝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단일의 통합 원산지 규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우선 룰스 오브 오리진의 범위입니다. 정의입니다. 자, 이 원산지 규정이라고 하면 그 정의입니다. 여기 물건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결정하는데 적용되는 모든 법, 규정, 그리고 행정적인 판단, 그 일체를 원산지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Leading to the granting of tariff preference. 한미 FTA가 있습니다. 한미 FTA가 있는데 똑같은 자전거라 할지라도 미국산 자전거에 부과되는 세금과 우리가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은 일본산 자전거에 부과되는 세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FTA는 관세를 내리는 협정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미국에서 들어오는 자전거의 관세는 0%가 될 겁니다. 일본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는 10%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세관 입장에서는 이 자전거가 미국산인지 일본산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별의 목적은 이러한 테리프 프레퍼런스, 특혜 관세를 부여 대상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특혜 관세 대상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규정, 그 규정은 룰스 오브 오리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보십시오. Non-preferential commercial policy에 사용되는 모든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엔티덤핑이니 카운터베일링 듀티, 상계관세죠. 상계관세니 세이프가드니 또는 쿼터니 테리프 쿼터니 이렇게 나라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엔티덤핑을 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엔티덤핑 관세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그 물건이 엔티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의 것인지 아닌지 또는 세이프가드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는 나라의 상품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 쓰이는 모든 룰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정부 조달이나 통계상 필요하겠죠?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관세청에서 정부 교육 통계를 냅니다. 미국에 수출을 얼마 했고 일본에서 수입을 얼마 했고 품목별로는 어떻게 되고 그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물품이 어느 나라 산인지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각종 규정 이것도 모두 룰스 오브 오리진에 포함이 됩니다. 자, 통합 원산지 규정을 제정한다 그랬습니다. 아직 제정은 안 됐지만은 그 통합 원산지 규정이 되기 전까지의 그 기간을 잠정기간입니다. 잠정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잠정기간 동안에 WTO 회원국이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그 의무사항을 나열을 했습니다. 자, 각 회원국은 보장을 해야 됩니다. 뭘 보장을 해야 되느냐? 첫째, 원산지 규정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3번 변경을 하는 그 3번 변경 기준일 경우에는 이 헤딩, 서브 헤딩, 류가 있고 류 밑에 그 서브 헤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2자리, 4자리, 6자리, 각국은 최대 10자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헤딩이 변하는데 어떨 때 그 헤딩이 변하는지 아주 명백하게 규정을 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가세 기준일 경우에는 결국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거든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라는 그 관세 퍼센트를 적용을 하는데 그 퍼센테이지를 캘큘레이팅하는 그 방법을 정확히 규정을 해 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작 공정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특정한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공정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원산지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나라일 경우에는 그 원산지를 부여하게 되는 그 공정, 그 특수 공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규정을 해 놓아라라는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입니다. AD, CVD, 세이프가드 이러한 교역 목적상, 교역 정책상의 룰스 오브 오리진 규정은 다른 트레이드 오브젝티브, 다른 이러한 여기에 적혀져 있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거와 상관이 없는 교역에 사용하지 말라는 예가입니다. 이건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이 목적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또는 쿼터를 배분하기 위해서 그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나라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되어 있는 원산지 규정이지 그것이 반드시 세번 변경 기준이 될지 종가세 기준이 될지 또는 제작 공정 기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또는 중복된다 하더라도 그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교역 정책상의 원산지 규정은 그 목적으로만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관세 원산지 규정이 불필요하게 제한적이거나 무역을 왜곡시키거나 방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불필요한 그러한 과도한 요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원산지를 이 나라라고 결정받고 싶으면 이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특정한 제조 과정, 조제 과정, 처리 과정을 요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출입에 적용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특혜 관세를 판별하기 위해서 적용된다든지 또는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 등 통상 정책 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그러한 원산지 규정 말고 통상적인 수출입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은 여기 되어 있습니다. 국산품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원산지 규정보다 더 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회원국 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원산지 규정은 모든 나라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돼야 되고 국산품을 결정하는 규정보다 더 엄격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원산지 규정은 일관되고 단일 통일적 균일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운영을 하라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규정은 어떤 적극적인 포지티브와 스탠다드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일례로 적은 것이 자, 원산지 규정은 네거티브 스탠다드 이러이러한 요건을 충족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면은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을 겁니다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도 규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지티브 방식이라고 하는 원산지 규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포지티블리 다 충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충족을 해야지 원산지 규정을 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외적인 경우로 네거티브 스탠다드 충족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나열하고 이것만 충족을 안 했으면 위반하지 않았으면은 일반되게 일괄적으로 원산지 규정을 부여하는 그러한 원산지 규정도
permissible, 가능하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원산지 관련된 법규나 그러한 또 판정은 공표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고 이해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판정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그 수출자가 그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지 150일 이내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판정 요청은 원래는 교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을 해야 되고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후에도 접수는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것은 원산지 판정 결과는 관련되는 사정이나 조건이 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출자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A 나라에 수입을 수출하려고 그러는데 그 A 나라가 이 자전거가 어느 나라 산인지 판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전거의 원산지를 판정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심사 분석한 결과 이 자전거는 어느 나라 산이다라고 판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그 판정은 적어도 3년간은 유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전거의 원산지에 대해서 판정을 했는데 그래서 판정된 나라 건 줄 알고 다 준비를 해서 수출을 했는데 웬걸 한 달 뒤에 판정을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적어도 3년간은 유효를 해야 됩니다. 관련된 사정이 변하지 않았다면. 재심판정과 사법적인 심리와 상충할 때에는 효력이 중단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원산지 판정을 신청을 해서 원산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수출하려고 또는 수입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원산지 판정이 굉장히 부당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했어요. 정식의 재판을. 그랬더니 그 재판에서 판정을 했는데 그 판정이 과세당국이, 통관당국이 했던 판정과 다릅니다. 그럴 때에는 사법적인 판정이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효력이 준다고 그랬죠. 관련되는 법규를 좀 변경할 수도 있겠죠. 변경할 수도 있는데 그 법규 변경은 향후 미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리고 원산지 판례과 관련되는 행정행위는 사법기관이건 중재기관이건 또는 행정심판기관이건 통관당국이 관세당국의 원산지 판정이 옳았는지 않았는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리뷰할 수 있어야 한다 얘기입니다. 이러한 원산지 판정을 내렸습니다. 통관당국에서. 그런데 그 통관당국에서 원산지 판정을 내린 행정행위는 그 기관의 판정일 뿐이고 그 판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정을 모디파이 하거나 또는 번복하려고 하는 욕구가 그 필요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리버설 하거나 모디파이 할 수 있는 그 상급의 결정을 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상급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절차, 그것이 사법 절차이건 중재 절차이건 행정 심판 절차이건 또는 판정당국과 독립된, 왜냐하면 판정당국이 내린 결정을 심리하는 거니까 판정당국하고는 독립돼야죠. 판정당국과 독립된 절차이건 이러한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절차에서 즉각적으로 원할 경우에는 리뷰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 리뷰한 결과는 모디파이 하거나 리버설 하거나 또는 행정당국의 판정이 옳았다고 지지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비밀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밀 정보는 비밀 정보인 것으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공한 사람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트랜지션 피어리드가 끝났습니다. 경과 기간이 끝나서 통합 원산지 규정이 생겼다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아직 지금 트랜지션 피어리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미가 없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통합 원산지 규정이 제정이 되었으면은 그러면은 이 하모니제이션 웍은 모든 나라의 원산지 규정을 하모나이즈 시키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즉 통합 원산지 제정 작업입니다. 통합 원산지
재정 작업의 결과가 이행되도록 보장을 해야 하는 얘기입니다. 쭉 나와 있죠. 자, 그 통합원산지 규정이 그 1조에 적혀져 있는 그 모든 퍼포즈의 모든 목적에 적용되도록 해야 되고, 원산지 국은 이 그 해당되는 물건이 완전히 거기에서 생산되었거나 취득되었거나 아니면은 그 나라에서 마지막에 substantial transformation, 실질적인 마지막 변형, 실질적인 변형인데 그 뒤에 또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변형 중에서 마지막 변형이 일어난 나라, 이 두 나라 중에 하나가 원산지 국이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원산지 국이라고 이 통합원산지 규정을 제정하라는 이야기지요. 수출입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은 아까 나온 거랑 똑같습니다. 국산품 결정하는 원산지 규정보다 더 엄격해서는 안 되고, 국가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역시 일관되고 공평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GK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 GK에 관한 것이 다 적용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티클 4조에서 8조는 원산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원산지 관련 규정을 WTO에 통보하는 것,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되는 이런 행정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구조입니다. Harmonization of Rules of Origin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Harmonization of Rules of Origin입니다. 이 작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통합 원산지 규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준수해야 될 절차를 적어놨습니다. 그 목적은 더 했습니다. 이 통합 원산지 규정을 만드는 작업, 각국의 중구난방인 이 원산지 규정을 하모나이즈 시키는 이 작업은, CCC는 세계 관세 기구입니다. 관세 번호라든지 관세 품목 분류라든지 판정이라든지 거기에 전문화되어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그 기구와 함께 수행해라. 그리고 아래 원칙을 잘 준수를 해라 해놓고 그 원칙이라는 것을 써놨습니다. 아까 말한 1조에서 말한 그 목적에 모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단일의 통합 원산지 규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산지 규격은 돼 있죠, 여기? 아이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물건이 전적으로 전부 오브테인 됐거나, 거기서 길렀거나, 거기서 제작이 되었거나, 거기서 마이닝, 채굴을 했거나, 거기서 획득된 겁니다. 또 실질적인 마지막 공정이 이루어진 나라,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객관적이고 이해 가능하고 그리고 예측 가능성 있게 원산지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통합 원산지 규정은 여기 나와 있죠. 별도의 그 트레이드 목적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나라를 차별한다든지 또는 어떤 그 나라에 대해서 차별이 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나라의 물건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별도의 트레이드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원산지 규정은 그 자체가 또 다른 제한이나 또 다른 왜곡이나 또 다른 방해 효과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산지 규정을 하려면 원산지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요건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엄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물건의 제작이나 그 제작 공정에 상관이 없는 조건을 수행할 것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되겠습니다. 원산지 규정을 부여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아까 나왔던 거랑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또 나왔죠. 공정하고 임파셜하게 운영을 하라. 그리고 반드시 코히어런트하라. 같은 얘기입니다. 일관돼야 된답니다. 포지티브 스탠다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거티브 스탠다드도 예외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 프로그램, 이러한 그 통합 원산지 작업을 만드는 워크 프로그램은 WTO 협정에 발효한 즉시 시작을 하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내 종료하라고 했는데 지금 2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종료가 못 되고 있습니다. 원산지위원회 산하에 산하기술위원회를 두었는데 그 기술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아직 그 진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위원회가 해야 되는 역할 등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살펴본 것이 WTO의 원산지 협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